고등학교 2024학년도 3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첫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3월 학력평가는 워낙 그 전에 말이 많았습니다. 3월 학력평가 잘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시험 치르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잘한 거고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많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 해설 강의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다가 보니까 비도 막 좀 추적추적 내리고 뭔가 좀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날씨인데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는 사실은 왜 잘 쳐야 된다 라고 합니까? 아까도 우리가 오면서 그 코디팀이랑도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왜 3월 학력평가 잘 쳐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3월 학력평가를 좀 잘 치면 내가 좀 동력이 생기죠. 내가 잘 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치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시험은 치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어?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어느 곳에서도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가지고 오라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하고, 앞으로 우리가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3월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학력평가도 있고요. 지금 재학생들이 아마 더 많이 이 강의를 볼 겁니다. 재학생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잘 치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목표는 6월 모의평가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잘 마무리해서 6월 모의평가까지 끝까지 잘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수능특강 아직 공부 못했어요? 반드시 그때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기출 분석들, 특히나 평가원 기출문제 중심으로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문제들은 제대로 정리하고 6월 모의평가를 치르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선택 과목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죠. 6월 모의평가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만큼은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의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고 9월 모의평가 때까지 남은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선택 과목 공부하는 것도 잘 기준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수능 특강, 기출 분석 모두 다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저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항상 수학은 뭐예요? 개념이 우선입니다. 다른 거 다 안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시고요. 3월 학력평가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 과목 자체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점검한 다음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2024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입니다. 총평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우리 문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학원이랑 수학2 모두 22문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1문항씩, 선택 과목은 8문항인데요. 선생님이 수학원이랑 수학2는요,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굉장히 지역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택 과목은요, 우리 23번에서 가장 쉬운 2점짜리 문항들,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3점짜리 문항 4문항, 그리고 4점짜리 문항 3문항이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1단원에서도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눈여겨볼 문항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수학원이랑 수학2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범위였죠. 그래서 뭐라도 여러분 부족하다 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잘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각각의 단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 세 번째 단원이 수열 단원이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네문항, 세문항, 네문항으로 평소에 출제되던 것처럼 비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학2 같은 경우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두 문항이 나왔고요. 다항 함수의 미분법에서 5문항, 그리고 다음 함수의 적분법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수학2의 내용은요. 각각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의 이 14번 문항 같은 경우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본다라는 느낌에서는 미분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적분법에서 나왔던 문항들도 결국은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2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지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 다양한 문제들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2024학년도 대수능을 치룬 이후기 때문에 이 대수능 문제의 출제 기조를 많이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학원, 수학2 또 뭐 미적분이나 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도형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물론 미적분에서도 2차 함수나 3차 함수 그래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꼭 코사인 법칙이 수학 1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선택 과목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요. 우선 2차 함수, 그리고 원, 그리고 뭐 도형 같은 것들, 또 직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문항에서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도요. 여러분이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점짜리, 4점짜리 문항들이 다 다시 나올 법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게다가 절대값도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었죠. 꽤 많았습니다. 수열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수2에서도 있었고 미적분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문항들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은요. 20번 문항 그리고 21번 문항이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항인데요. 자, 우선은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이 합성함수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를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죠.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합성함수인 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고요. 삼각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것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발문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원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원래는 역함수였는데 얘네들이 단체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인데 얘도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오고 얘는 뭐예요? 지금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삼각 비율 관계, 삼각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는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두 문항은 여러분이 꼭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학2에서 한번 볼게요. 수학2에서는 12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 22번 문제가 눈여겨볼 문항이었는데요. 12번 문제는 그리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게 3단원,
적분법에 대한 문제였지만 극대극소는 뭐예요? 미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지만 14번 문항이 해결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예요? y는 t란 말이야.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축과 그리고 최소값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를 찾아내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등장하죠. 절대값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가지고 최대값이 있는 함수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GT라는 아이가 구간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뭐를 찾아야 됐었습니까? 우리가 연속이냐, 뭐 불연속이냐 이런 모습들을 찾아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극소값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극소값을 찾아내서 절대값을 하고 나서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구간에서의 최대값들을 찾아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을 찾아내야 돼.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같지 않은 것이었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꺾여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학2에서 나오는 많은 3차 함수의 모습들을 보면은 비율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기가 굉장히 편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비율 관계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22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택 과목 가볼게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등장하는 문제들이 그냥 곳곳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8번째 문제가 중복 순열의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하는 문항이었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A, B제곱 C라는 아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던 친구들은 요거 어렵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결국은 뭐예요? 서로소 그리고 A의 B제곱 곱하기 C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고 B는 어땠습니까? 제곱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누가 기준일까? B의 값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 잘 찾아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함수 문제가 보통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전체 범위일 때는 28번째 자리에 굉장히 많이 배치되고 있죠. 함수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잘 잡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FA가 B였고 그리고 FB가 A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A와 B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 조건을 보면 1보다는 F5가 크고 F5보다는 F4가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기준 잡고 함수의 개수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미적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1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이나 아니면 급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문항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사실은 등비급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고난도 문항이 2024학년도 대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 28번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때 도형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항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최근 트렌드들을 보면 도형의 특징을 함께 물어보는 특히나
원이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과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러려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친구였다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30번 문항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제죠.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n분의 x라는 공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gx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때 뭐가 3차 함수 fx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30번 문항을 해결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수학2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이렇게 콕 집어주셨는데요. 26번 문제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에서 우리가 보통 초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뭐 초점의 X좌표나 Y좌표들이 보통 양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프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P가 양수라는 고정관념을 깨면 사실은 26번 문항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 초점과 준선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가 익숙한 모양에서만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가 양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면 충분히 이것도 A 빼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낼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사실은요 29번이랑 30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29번은 포물선에 대한 얘기였고요. 30번 문항은 쌍곡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포물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요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우리는 PQ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분 두 개의 길이의 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좌표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기울기도 생각할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좌표를 구한 다음에 포물선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래도 포물선이 꽤 많이 지금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등장하다 보니까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니 29번 문제를 가지고 고난도 문항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30번 문항이 선생님은 요거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쌍곡선 문제였습니다. 이게 쌍곡선 문제였는데 쌍곡선 위에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원이 나타나요. 원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주어지는데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지름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이다 보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었어? 직각삼각형이었거든. 이 성질은 우리가 기하뿐만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나오고요. 수학 1에서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또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지만 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하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많은 도형의 성질들을 다 기억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뭐 우리는 수학 2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수학 1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형의 성질들은 한 번 정도는 잘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좁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범위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1과 수학 2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3점짜리와 4점짜리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쉬운 4점짜리의 문항들이 생각보다 안전장치가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요 수학원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